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비트러너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비트맥시 들어가 보시죠. 엄청난 주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고 제대로 휘둘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 체포를 당해서 지금 뉴욕으로 압송됐고요. 지금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다. 런할 거다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요. 예전부터 사실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약 150대 정도의 항공기가 투입이 돼서 1시간 만에 이 대통령 부부를 끌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원인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룰 내용은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이제 제가 미국 선물 시장을 쭉 봤는데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활동 중인 미국 석유 기업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 수혜 기대감의 주가가 2.29%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석유 국영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 국가라서 모든 시장을 다 국가 주도로 다 이제 닫아놨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다 내쫓았죠. 그리고 아니면 정부에서 합병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국영화해버렸는데, 이제 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이 뭐 정권 이양할 때까지는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마 미국 그 석유 기업들, 정유사들, 이런 곳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으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무려 3,300억 배럴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로 2,672억 배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이제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할 때까지는 미국이 국가를 운영한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닫혀있던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이 전 세계로 활짝 개방될 것 같고, 특히 미국의 이 시추, 석유 가공, 그 다음에 정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미 진출해 있는 쉐브론, 여기는 그래도 대단하네요. 진출을 해 있었네요. 이런 이제 공산주의 국영 국가에.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저는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제가 한번 전비지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석유 수출을 그 트럼프 정권 이기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원유 가격이 아니라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떨어뜨리고 이게 CPI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이제 엄청나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이걸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또 비난 여론이 클 테니까. 그래서 아마 베네수엘라 이제 차기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데일리 비트맥시 마지막 순서 밈에다가도 넣어놨는데 앞으로 정권 이양은 아마도 이제 마두로의 영원한 숙적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이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이 여성에게 앞으로 정권이 이양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없거든요. 미국인가 어디 외국으로 망명해 있는데 이분이 잠깐 떠나 있는 거지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국민 신인과 이 신뢰와 그 다음에 지지가 엄청납니다.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비트코이너입니다.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과 팟캐스트 인터뷰도 진행 여러 차례 했었던 굉장히 신실한 비트코이너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만약에 베네수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하나의 비트코이너 대통령이 운영하는 국가가 등장을 하는 셈입니다. 남미에서요. 엘살바도르가 중남미 국가죠. 베네수엘라가 위치상으로도 엘살바도르 바로 밑에 있고 뭐 미국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비트코이너의 앵글에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조명하냐, 앞으로 또 하나의 중남미 맹주, 호랑이가 탄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확장하고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특히 그동안 독재 정권에 신음했던, 그래서 뭐 5억%에 달하는 20년 동안 5억%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만 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드디어 금융 억압에서 벗어나고
그죠? 독재 정권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지난 과거를 딛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대통령 하에서 이제 금융 자유를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는, 뭔가 나도 이제 부자 돼볼 수 있어라는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그런 저는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데일리 비트맥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트윗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어제가 비트코인의 1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월 3일이죠. 왜냐면 제네시스 블럭이 2009년 1월 3일에 처음 발행됐으니까요. 제네시스 블럭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 Chancellor on the brink of bailout 뭐 뱅크였나요? 뭐 이런 아무튼 타임스의 그 헤드라인 기사. 그러니까 영국이 두 번째 구제금융을 단행한다라고 영국 타임스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그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었던 바로 제네시스 블럭이 2009년 1월 3일에 발행되면서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그저께 1월 3일 이제 17번째 생일을 맞은 비트코인을 축하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초가 모두 초록색이에요. 이건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상향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색깔의 캔들 차트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초를 여러 개 꽂아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17개 꽂아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은 게시 직후 2만 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온갖 축하와 뭐 심지어 알트코인 홍보까지 뒤섞여 있긴 한데, 이는 뭐 시장의 모든 에너지가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태양 같은 거죠. 17살이 된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금융자산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 생일 축하하고요. 그 다음 다니엘 배튼이라는 분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에너지 퍼드에 대해 9가지 팩트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 긴 비트코인 그 관련 사설이에요. X 아티클이라고 해서 X에다가 긴 사설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설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밑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팔로워 보유한 저명한 비트코인 ESG 연구원 다니엘 배튼이 비트코인 채굴을 둘러싼 해묵은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배튼은 수천 명의 비평가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오해의 90%가 단 9가지 주장의 반복일 뿐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건당 에너지 소모량이 과도하다거나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주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퍼드를 끝내기 위해서 팩트체크 문서를 공개를 한 거래요. 배튼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전력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전력망의 데이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들이 전력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데일리 비트맥스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렸죠. 텍사스 전력망 ERCOT 에르콧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이곳과 텍사스 기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텍사스가 이제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가 와요. 특히 이제 40도가 넘는 폭염에 텍사스가 이제 신음할 때, 그럴 때는 에어컨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채굴자들이 이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두 그런 곳으로 쏠려 사용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겨울에 살인적인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 그럴 때는 또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이걸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열심히 해서 이 미국 텍사스 전력망에 또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왜 받냐? 그만큼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이 채굴자들도 돈을 벌지만 이 전기가 전혀 팔리지 않는 시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전혀 팔리지 않아, 사용되지 않으니까 미국 국가 이 전력망이 그냥 손 빨고 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는 매일매일 생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전기를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생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뭐 태양이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쪼이는 건 아니니까 시설은 다 지어놨고,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뭐 핵 융합 발전도 마찬가지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돌아갈 때 발생하는 유유 전기를 활용해서 채굴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채굴자들이. 그러면서 이 수익을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채굴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냐? 보조금, 그리고
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런 이제 세금 혜택과 보조금으로 그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생산 시설을,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전력망이 유지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인용한 22건의 동료 평가 논문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오히려 환경에 이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거나 매립지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2045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최대 23%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메탄이 CO2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 그린하우스 가스거든요. 메탄이 30배 정도 CO2보다 더 심각한 이 온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탄 배출량을 최대 23%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친환경 기술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데니얼 배튼의 논문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테런스 마이클이라는 분이 사토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쌓아 올린 12개의 벽돌이라는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비트코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테렌스 마이클. 오늘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 수십 년간 벽돌을 날랐던 암호학자들과 사이퍼 펑크들을 잊지 맙시다.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비트코인 17주년을 맞아서 사토시 나카모토 이전에 존재했던 12개의 역사적인 벽돌을 조명한 테렌스 마이클. 비트코인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1976년 NSA의 경고를 무시하고 DP와 헬만이 개발했던 공개키 암호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982년 데이빗 차움이라는 암호학자의 익명 디지털 현금, 아마 이게 이캐시였죠. 그게 은닉 서명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죠. 블라인드 시그네처라고 해서 은닉 서명이라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게 아니라 선구자들의 유산을 완벽하게 조립한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는 1991년 하버와 스토네타가 개발한 타임스탬프 체인,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전신이죠. 3번이나 인용을 했고요. 이 벽돌들을 모아서 할피니가 2004년에 프로토타입을 만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까지 더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백이 해시캐시에서 처음 사용했던 Proof of Work, POW까지 이제 차용을 했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말 천재적인 면이 어떤 면이냐?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좋은 기술들을 잘 조립한 데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서구의 발명들이 다 이렇게 조립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잘 조립하는 데에서 위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명됩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 닉 자보, 웨이다이, 그리고 수많은 사이퍼펑크들이 허가 없는 돈을 위해 바친 수십 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비트코인의 자유도 없었을 거라는 거 한번 조명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재밌는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이 주말 동안에 마두로 체포 소식 때문에 떠들썩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엄청난 대규모 이 아동복지 수당, 이 프로드, 그러니까 사기가 적발이 되었죠. 그래서 독립 저널리스트 닉 셜리라는 분이 지금 굉장한 스타덤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트윗을 지금 스크린샷을 해온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청년입니다. 23살 청년인데 닉 셜리라는 사람인데요. 미네소타주의 이 어린이집들이 전부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사실 애들, 차일드 케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제 본인 유튜브 그리고 X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떠들썩한 지금 사건이 돼버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리트윗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트윗이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부정선거,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네소타주 요 차일드 케어 아동복지 사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리트윗을 퍼나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한 20% 정도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추산한다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이틀 연속 소개시켜 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에 기저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닉 셜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청년 뒤에 있는 이 차일드 케어 하우스,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이름의 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가 되었대요. 근데 2025년 10월 1일부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슈퍼키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계장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주정부로부터 무려 245만 달러, 3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그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 세탁이죠. 같은 장소에 있는 이 어린이집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재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수령을 한 겁니다. 횡령이죠. 보조금 횡령을 한 거죠. 근데 정작 돌봄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신 시설 밖에 주차된 고가 럭셔리 차량들만 목격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육 서비스 제공은 없는 거고 보조금 수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 그럼 누가 도대체 이렇게 보조금 수령을, 엄청난 보조금이잖아요. 34억 원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냐. 게다가 미네소타주 전역에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청년의 제보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전 지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런 의심 정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소말리아 그 이민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라는 지금 제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관련 대규모 이 아동 복지수당 스캔들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미국에서 소말리아 이민자 인구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비중이. 근데 이런 아이 돌봄센터 가보면은 항상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대규모 스캔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중이고요. 2025년 미네소타주에서는 아동보육 보조금 관련 2억 5천만 달러, 약 3,500억 원 이상의 사기 청구가 적발되어서 연방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 거대한 스캔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센터가 유사한 방식으로 폐업 후 즉시 재개장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눈먼 돈, 법정 앞에의 이 구멍이죠. 눈먼 돈이 어떻게 구멍으로 줄줄 새고 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법정 앞 시스템이 결국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 이 눈먼 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정부는 그러니까 돈의 발행이라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나 지대 추구자를 양산을 합니다. 지대 추구가 뭐죠? 영어로 렌트 시킹.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돈이 끊임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돈에 말하자면 수도꼭지 옆에 기생하면서 이거를 타먹으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지대 추구자들을 끊임없이 양산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보조금이 그런 것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 관리된다면야 뭐 이런 어린이집들이 전국에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대 추구자의 양산을 막아낼 수 없어요. 공짜 돈이기 때문에. 공짜 돈은 언제나 반드시 여기에 기생하는 이 지대 추구자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스캔들이 3,500억 원 규모의 이 보조금 횡령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몇 년이나 진행이 됐을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나올 내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쩌면은 정말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부 보조금의 집행 내역들이 모두 블록체인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어 있는 언제나 그리고 절대 불변인 비트코인에 어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이 뭐 가격 변동성이 커서 보조금 지급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보조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줄줄 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이 줄줄 새는 일은 앞으로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심플리 비트코인의 소식이고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요. 13.5톤 금괴와 23톤 현금의 주인. 이 심플리 비트코인 계정에서 공유한 영상은 사실 2019년 중국 하이커우시 당서기 장치의 부패 적발 당시 영상이 2026년 초에 다시 회자된 겁니다. 어떻게 이름이 장치지? 장치? 장치입니다. 장치. 하지만 이 영상이 지금 공감을 얻는 이유는요, 이제 명확한 거예요. 현금과 금을 지하실에 잔뜩 숨겨놓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닉 셜리의 그 미네소타주 아동 복지수당 세탁, 횡령 세탁에 관한 것들과 이제 명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장치라는 당서기가 당시 13.5톤의 금괴와 23톤의 현금을 자신의 이 금고에다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 적발이 됐대요. 엄청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5톤의 금이고요. 23톤의 현금입니다. 도대체 금액으로 얼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금액으로 얼마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뭐 수조 원이 아니겠죠. 수십조 원 아니겠습니까? 와, 엄청난 사실 규모의 이 부패 스캔들이었어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게 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든
지대 추구자가 양산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23톤의 현금이라는 거 주목해 주세요. 이 엄청난 규모의 금과 현금, 이게 다 이제 중국에도 부패가 엄청나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대 추구자가 너무나도 만연하다. 지대 추구가 만연하다. 그러니까 공짜 돈에 익숙해진 이런 정부 관료들이 전부 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뒷주머니 찰 생각에만 몰입돼 있다, 매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만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엄청난 규모의 스캔들, 이게 현금과 금은 지하실에 숨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의 모든 이동 경로가 영원히 기록된다라는 차이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훨씬 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수십억 달러의 숨겨진 부를 찾아내는 동안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럴 바에는 비트코인을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이 당서기 같은 이런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이 의심되고 계속해서 근절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대 추구를 막을 수 없다면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세요. 비트코인 도입해서 이제부터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받는 뭐 연봉이나 아니면은 뭐 합법적인 로비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비트코인으로 받게 합시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되게. 이거만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정말 투명하게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원장에다가 나의 자금 사용 내역, 자금 수령 내역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금과 현금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가치 프로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실물자산 시스템이 오히려 부정한 부의 축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91,3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1.4% 상승, 주간으로 4% 상승을 하면서 연초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번 상승 트리거는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구금한 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 시사하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강제 청산도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약 1억 8천만 달러가 청산됐는데 이 중 1억 3,300만 달러가 하락에 베팅했던 숏이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연초에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그래서 이 랠리에 반대 베팅을 하던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 청산 안 당하려고 급하게 현물 비트코인을 되사들여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네,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리플은 주간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2달러 선을 지켰습니다. 네, 알트코인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뉴욕 증시 보시죠.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운영할 것이라 선언하면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인프라 복구에 투입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이 미국 내 이제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요, 이번 미국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는데요. 국제법을 어겼고 이 국제법을 어긴 게 이제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의 무력 침공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이라는 게 뭔가요? 국제법이라는 게 뭐냐? 사실상 허상이죠. 국제법을 누가 지킵니까?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게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뭘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경찰, 검찰을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법체계라는 거는요, 각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이라는 거는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겁니다, 스스로. 지난번에 이란의 그 3대 핵 발전 시설, 핵 무기 개발 시설을 이 B2 폭격기로 타격하면서 한번 보여줬고, 이번에도 이제 대규모 그 공군
150대가 넘는 항공기를 투입하고 델타포스 투입해서 1시간 만에 대통령 부부를 축출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 힘을 보여줌으로써 더 힘이 억제되는 이런 상황이 더 저는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건 강한 힘이다.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그리고 그 미국이 열어젖힌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석유 시추, 가공, 정유, 석유 유통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 이제 석유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로 환골탈태하면 여기에 또 이제 다양한 기회들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비트코이너로서 이 나라에 이제 비트코인의 물결이, 오렌지색 물결이 확 번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어떻게 전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킬지,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용, 아주 올바른 좋은 사용 사례가 어떻게 탄생할지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이벤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뉴욕 증시 3대 증시 선물 시장도 플러스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은 이 이벤트를 오히려 좋은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보시죠. 미국 국채금리가 새해 첫 거래일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으나 주간 기준으로는 만기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전망에 민감한 10년물 금리는 0.055%포인트 상승했고요.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은 0.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뒤집혀 있다가 다시 정상화되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보통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bear steepening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근데 뭐 경기 침체는 아무튼 올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K-쉐이프 경제, 미국 경제 이면이죠. 증시는 뜨겁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있으나, 돈을 잘 벌고 있으나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드네요.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 아무튼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번 주에 시장은 12월 노동지표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ADP 민간고용 보고서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9월 이후 처음으로 정상 일정대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대기 중입니다. 실업률 전망은 엇갈린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4.6%에서 4.5%로 하락을 예상한 반면 시티그룹은 4.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12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PMI죠. 51.8을 기록해서 전월 52.2%포인트보다 하락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금 가격,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며 역사상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네요. 일주일 만에 가격이 22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가격 온스당 4,314달러로 마감을 했네요. 달러 금액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퍼센트 기준 마이너스 4.9%, 퍼센트 기준으로도 21년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3주 연속 이어지던 상승 릴레이가 처참하게 깨진 한 주였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220달러 빠지면 10% 이상 폭락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변동폭 자체가 컸어요. 그래서 4.9% 하락 정도이고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상황이라 이번 급락은 현재의 가격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판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은 팽팽하게 맞섭니다. 강세로는요, 중앙은행들이 탈달러를 위해 가격 불문하고 금을 사모으고 있다. 금리 인하는 결국 금값 상승 동력이다. 약세로는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사라지면 금 매력도 떨어진다. 가격이 너무 비싸 장롱 속 금부치와 광산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세론, 약세론 둘 다 make sense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다만 이제 급격하게 많이 오른 만큼 언제나 이렇게 한 번씩 조정받는 날이나 또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언제나 투자에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시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제가 서두에 언급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분입니다. 작년 노벨상 수상자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고요. 이제 이분이 마두로가 떠난 정권 공백에 차기 정부를 이양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이 신임과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노벨상 이제 평화상을 받았고, 이분이 과거 다시 한번 대선에 나서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과 붙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그 본인의 아젠다로 들고 나와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비트코인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독재 금융 통제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두로와 붙었지만 이제 또 졌죠. 굉장히 불투명한 선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부정선거가 굉장히 크게 의심이 되고, 뭐 미국은 부정선거로 이미 사실 낙인을 찍었고요. 베네수엘라 선거는 전부 부정선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일기 때부터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두로의 전임자죠. 후고 차베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부정선거로 계속해서 정권이 재창출되는 이 독재 정권의 말하자면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 여성 정치인, 운동가, 인권 운동가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분이 비트코이너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이제 미국의 이 국가 운영 전략에 따라서 차기 정권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베네수엘라는 빠르게 이 자유시장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최대 매장량, 석유 매장량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제 드디어 들썩들썩거리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가 드디어 국민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제 독재자 몇 명에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드디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네수엘라 사실 그 화폐는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됐고요. 뭐 이 나라 국민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진 화폐, 자국 화폐보다는 뭔가 대안화폐를 원할 거예요. 달러가 당연히 가장 큰 좋은 수단이 되겠죠. 근데 달러의 플러스 비트코인까지, 어쨌든 이거는 정권이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나라도 좀 쓰자. 엘살바도르에서 성공 케이스 봐라.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도입한 뒤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치안도 안전해지고, 나라도 나라 국가 운영, 재정 운영도 굉장히 잘 돼서 IMF 빚도 잘 갚고 있고, 이렇게 국가 경제가 환골탈퇴하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 마차도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화폐 볼리바르로 망가진 나라를 최고의 화폐 비트코인으로 다시 세울 기회, 역사는 언제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써 내려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태동할 그런 베네수엘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하루 잘 시작하셔가지고 이번 한 주도 비트코인처럼 아름다운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그런 한 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